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언니가 갑자기 왜 병원에 입원했을까요?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영상 청취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언니는 내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름은 제이, 나는 주아. 세상에 둘뿐인 자매. 병약한 엄마를 대신해 제이는 어릴 적부터 나의 엄마이자 언니이자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밥을 먹여주는 일, 머리를 곱게 묶어주는 일, 심지어 매일 아침 옷까지 골라주는 일까지. 돌이켜보면 언니도 겨우 어린아이였을 텐데 나는 언니를 세상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믿고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 나는 활달하다 못해 거친 아이였습니다. 남자 아이들과 툭하면 싸움을 벌였고 골목대장 노릇을 자처하기도 했지요. 그런 날이면 언니는 내게 든든한 무기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버려진 분무기 부속이나 호스를 찾아와 건네주면 나는 그것으로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우리 골목에 쳐들어온 친구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빠가 없는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어린 날의 바라기였습니다. 늘 씩씩하게 싸우고 다녔지만 내 안에도 약한 구석은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들과 싸우다 그들의 부모에게 혼쭐이 나는 날이면 나는 속절없이 약해지곤 했습니다. 여자애가 왜 이렇게 거칠어? 아빠가 없어서 저러나? 굳이 아프고. 민감한 부분을 찌르는 어른들의 말에 나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언니는 나의 방패였습니다. 언니는 멀리서 나를 지켜보다가 내가 혼나는 모습이 보이면 슬그머니 나타나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곤 했으니까요. 엄마는 늘 몸이 아프셨습니다. 낮에는 거의 집에 계시지 않았고 돌아오시면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나는 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언니가 나의 모든 것을 챙겨줬듯 나는 언젠가 언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언니가 용돈을 많이 주지 못해 돈을 벌겠다는 거냐고 물었을 때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언니는 늘 내게 부족함 없이 해주려 애썼는데 나는 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공부에 흥미도 소질도 없는 나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이라는 것을요. 언니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내가 언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꽃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재주가 좋다는 언니의 칭찬을 떠올리며 처음에는 작은 파티 장식부터 시작했지요. 입소문을 타고 일이 커지면서 나는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언니의 대학 등록금과 용돈까지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 이제부턴 내가 먹여 살린다. 이제 알바 그만하고 공부에만 집중해. 내가 통장에 찍힌 수입을 보여주자 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언니의 그 놀랍고도 기특한 표정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나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나에게 맡기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돈을 더 모아서 엄마와 언니가 함께 살 아파트도 장만하자고 말했지요. 그날 밤 언니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정말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니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취업해서 돈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나는 언니가 더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언니는 유학길에 올랐고 나는 언니의 빈자리가 허전해 매일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기특한 내 동생. 언니 유학 뒷바라지까지 다 해주고 내가 너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공항에서 언니가 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의 따뜻한 품은 내가 어릴 적 느꼈던 그 품과 똑같았습니다. 언니의 든든함은 내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떠나고 나는 하루하루를 언니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전전긍긍하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모든 과정을 우수하게 통과해 생각보다 빠르게 귀국했고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나는 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언니를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다고 농담처럼 말하자 언니는 나야말로 자기 자랑이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늘 나를 챙겨주기만 했던 언니의 따뜻한 말은 나를 다시 한번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는 연구실 근처에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고 우리 자매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루에 한 번씩은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언니에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나는 현장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자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마음속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형부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의 집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형부는 별일 아니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형부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언니의 집 문을 열었을 때 내 심장은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언니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던 길에 쓰러진 건지 언니는 외투를 걸친 채였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아무리 흔들어도 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고 허둥지둥 뛰어들어온 형부가 보였습니다. 여보, 형부, 119 좀 불러줘요. 언니가 쓰러졌어요. 형부는 급히 언니에게 다가가 맥박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것 같으니 병원으로 가자고 했죠. 나는 망설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형부의 모습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니가 걱정되어 형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부, 근데 준이는요? 벌써 유치원에서 올 시간 아니에요? 조카 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요즘 언니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께 며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계속 몸이 안 좋았냐고 묻자 형부는 일 때문에 바빴다며 속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부는 언니를 번쩍 안아들었고 나는 형부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부의 병원 특실에 입원한 언니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병원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언니 걱정뿐만 아니라 조카 준이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부에게 준이가 잘 지내는지 묻자 형부는 요즘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며 준이를 당분간 우리 엄마에게 부탁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 혹시 언니 의식이 돌아오거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좀 줘요. 형부에게 거듭 당부하고 나는 조카를 데리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을 보며 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불안감은 다시 엄습해 왔습니다. 왜 하필 언니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저 이모랑 같이 자면 안 돼요? 언니를 꼭 닮은 준이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준이를 내 옆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잠이 든 것 같았지만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미안해요. 저 절대 말 안 할게요. 저 이모랑 외할머니한테 갈래요. 보내주세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이의 잠꼬대 내용은 알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는 너무 놀란 듯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곧장 엄마를 깨웠습니다. 엄마와 함께 준이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그때 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줌마랑 아빠가 엄마한테 주사 맞춘 거, 이모랑 외할머니한테 절대 말 안 할게. 엄마와 나는 너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형부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까? 아니야. 묻는다고 솔직하게 말할 리 없지. 엄마는 사돈 어른께 전화를 걸어 준이의 안부를 물었지만 사돈 어른은 준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사돈 어른이 준이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우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심증만으로는 수사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언니의 신변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지요. 언니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의식불명의 원인을 찾아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를 구해야만 한다고. 내가 할게.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평생을 병약하게 사셨던 엄마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형부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부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고 형부는 잠시 외출 중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를 옮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119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지금 병원이에요. 인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구조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15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사이에 형부가 돌아오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웬 간호사 한 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빨간 립스틱에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그 여자는 영락없이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주사 맞으실 시간이 돼서요. 그녀는 언니의 링거에 주사기를 꽂으려 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주사죠? 그 여자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의식이 없으셔서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영양주사 좀 놔드리려고요. 나는 그 여자의 블라우스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간호사 복장 같지 않았습니다. 그거 의사가운 아닌가요? 아, 아니요. 제가 잠깐 저녁 먹고 오느라 환복을 못해서요. 이건 여벌 가운이에요. 왠지 모를 깨름칙함에 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우리 형부 병원 참 특이하네요. 간호사가 의사 가운을 막 입어도 되나요?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얼른 주사 놓고 퇴근해야 하는데요. 그녀의 짜증 섞인 말투에 나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내가 신고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언니를 가리켰고 여자는 언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원장님께 바로 연락드릴게요. 됐습니다. 우리 엄마가 허락했으니까 데려갈 거예요. 왜 자꾸 2번 말하게 하세요? 구급대원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며 여자를 제지했습니다. 이분은 의식불명 상태라고 들었는데 왜 피부과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구급대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여자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형부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내 사랑. 나는 여자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와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 블라우스는 분명 언니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손목을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당신, 우리 언니 집에서 왔지? 이 블라우스, 우리 언니 거잖아. 상간녀의 손에 들려있던 주사기 병을 빼서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형부가 허겁지겁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샤워까지 하고 온 듯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도 삐뚤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처제, 2분 다 왜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누구시고? 나는 형부에게 언니를 옮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형부는 오히려 그 주사기 병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그건 왜요? 우리 병원 물품인데 함부로 가지고 나가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 신고해. 내가 자네 병원 물건 훔쳤다고. 엄마는 당당하게 맞섰고 형부는 엄마와 나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래서 장인 장모 없는 게 마음에 걸렸지.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기만 세 가지고. 나는 엄마를 내 뒤로 숨기고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 따라가. 나는 이 사람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엄마가 구급대원을 따라 병원을 떠난 뒤 병실에는 형부와 상간녀, 그리고 나 셋만 남았습니다. 형부와 상간녀는 서로 다른 변명을 늘어놓으며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2사람에게서 언니를 지켜야 한다고. 형부와 상간녀가 불이 나게 병원을 뛰쳐나가자 나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뒤 나는 언니가 이송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구급대원들이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와서 언니의 상태와 사건의 전말을 묻고 있었습니다. 언니분이 언제부터 의식불명이었나요? 제가 집에 갔을 땐 쓰러져 있었어요. 형부 병원에 옮긴 뒤로는 한 번도 의식이 돌아오는 걸 본 적 없고요. 나는 형사들에게 조카 준우가 했던 잠꼬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형사들도 미심쩍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도망쳤던 형부와 상간녀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발견하고 몸을 돌려 달아나려 하자 나는 소리쳤습니다. 저 둘이에요. 저 두 사람 잡아주세요. 형사들은 즉시 두 사람을 뒤쫓아갔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잡겠지. 잡아야지. 아, 맞다. 아까 그 약물 여기 있어. 엄마는 내가 건넸던 주사기 병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형사들에게 그 병을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언니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나는 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언니, 나 보여? 엄마도 보이고? 어라, 엄마도 있네. 근데 여기는 어디야? 언니를 담당한 의사는 언니가 오랜 시간 수면제 과다 투여로 인해 의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에게 상간녀에게서 빼앗은 병을 건넸고 의사는 그것 역시 수면제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내가 수면제를 먹었다고? 나 수면제 안 먹었는데. 언니가 먹은 게 아니라 형부가 투여한 것 같아. 나는 언니에게 모든 것을 밝히지 못하고 형부의 도피 사실과 상간녀가 붙잡혔다는 사실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준우가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준우에게 상간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준우야, 이 사람이 너 데리고 있던 사람 맞아? 네, 이 아줌마 집에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형부의 말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준우는 시어머니 댁이 아닌 상간녀의 본가에 있었고 상간녀는 형부와의 내연 관계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수면제 투여는 형부의 짓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형부를 향했지만 형부가 체포되지 않는 이상 상황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불러내 볼게. 언니 혹시 다 들었어? 나는 당황했습니다. 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랑 엄마 덕에 내가 살아있잖아. 이제 내가 지킬 거야. 언니의 눈가는 촉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언니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언니는 힘든 일이 있으면 울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언니는 이미 강해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이제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들으며 숨죽였습니다. 언니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형사들이 하는 말 믿는 거 아니시죠? 아무래도 저랑 남편을 떼어놓으려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언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아들이 절대 그럴 리 없다며 그 간호사는 아들이 좋다고 쫓아다녀서 어쩔 수 없이 만나주는 척만 한 거라고 했습니다. 준우도 그 간호사가 돌봐주고 싶다고 해서 맡겼을 뿐이며 주사 역시 영양제라고 해서 놓아준 것이라고 주장했죠. 나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평온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 저 남편 보고 싶은데 제가 어머니 댁으로 갈까요? 형사들 몰래 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든 따돌리고 갈게요. 그때 우리 옆에 함께 있던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언니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영양주사라고 해서 놓아줬다고? 근데 이상하다. 바람을 피웠으면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날 잠들게 한 거지? 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둘이 금지된 걸 들여와서 비싼 명인들한테 놔주고 있었거든. 내가 신고한다고 했더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었어. 자기가 자수하겠다고. 그래도 우리 준우 아빠니까 믿어주고 싶었어. 나는 언니의 말에 너무나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는 형부가 자수할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형부의 본가로 향했고 형사는 잠복해 있다가 형부를 체포했습니다. 형부는 형사들에게 붙잡히자마자 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도 한통 속이었지? 내가 날 잡게 만든 거지, 응? 형부의 뻔뻔한 모습에 나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침착했습니다. 언니는 형사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과 상간녀가 병원에서 벌인 일이 담겨 있어요. 금지된 품목을 구해서 유명인들에게 놔주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아주 비싸게. 언니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친 것이었습니다. USB 속에는 구매 내역과 판매 내역이 담긴 파일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형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형사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결국 형부와 상간녀는 감옥에 갔습니다. 언니는 감옥에 있는 형부를 찾아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부는 준우를 들먹이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애원했지만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설마 당신을 잘못 두게 했겠어? 그 여자가 하도 놓자고 해서 잠깐 재워놓은 거야. 내 동생한테 다 들었어. 당신은 그냥 내가 사라지길 바랐던 거야. 언니는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조카 준우는 다행히 심리 상담 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다만 언니는 배신감에 몸과 마음이 꽤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형부의 잘못을 마치 자신의 잘못처럼 여겼고 제약회사 연구원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그런 언니를 정성으로 돌보며 조카도 함께 키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언니의 회복과 새로운 삶,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대해 확인하시겠어요? 시간이 흘러 언니의 마음과 몸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조카를 보며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한 언니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는 언니의 사업에 합류하며 조카를 함께 돌보았고 뜻밖에도 언니는 사업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며 얻은 경험과 뛰어난 분석력은 나의 파티 플래닝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언니의 합류 이후 우리 회사의 매출은 2배로 껑충 뛰었고 나는 언니를 보며 진심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언니 사업이 이렇게 체질인 줄은 몰랐네. 언니가 나보다 더 체질인 것 같아.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몰랐네.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진작에 시작할 걸 그랬나 봐. 그 일이 있었던 게 벌써 몇 년 전 일입니다. 이제 조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언니는 일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언니와 함께 사업을 확장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최근 우리는 새 모녀와 조카가 함께 살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조카가 바비큐 파티를 너무 좋아해서 마당 있는 집을 찾다가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죠.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모든 일은 엄마가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평생을 병약하게 사셨던 엄마는 언니의 일이 있은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활력 넘치는 생활로 이제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언니와 나는 가끔 엄마를 보며 농담을 합니다.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엄마는 그런 우리를 보며 웃으십니다. 엄마는 바쁜 언니와 나를 대신해 조카의 등하교와 식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종일 엄마에게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저녁 바비큐 파티를 위해 일찍 들어오라는 내용입니다. 언니도 엄마의 문자 폭탄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언니와 나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나는 언니를 보며 생각합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던 어린 시절, 언니는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찍 들어와야지. 벌써 6시가 다 돼가요. 알았어요, 엄마. 지금 가고 있어요. 언니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모든 일을 끝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예전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실 것 같았는데 이제는 우리보다 더 씩씩하시다니까. 그러게요. 언니 일이 있고 나서 엄마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하지만 그 덕에 엄마도 자신을 되찾으신 거겠죠. 나는 언니의 말에 동의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불안이나 슬픔 대신 잔잔한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언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서는 이미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직접 고기를 굽고 계셨고 조카 준우는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준우는 달려와 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이모, 빨리 와요. 배고파요. 나는 엄마 옆에 서서 고기 굽는 것을 거들었고 언니는 조카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구나. 예전엔 늘 마음 졸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다 너희들 덕분이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다 엄마 덕분이죠. 엄마가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얼마나 든든한데요. 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바비큐를 즐겼습니다. 조카 준우는 맛있다며 연신 고기를 입에 넣었고 엄마는 준우를 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를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니를 지키고 싶었고 언니는 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자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 단단하고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 든든한 방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우리는 둘러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카는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언니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면 엄마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 언니라고 다 언니 노릇하는 거 아니고 동생이라고 다 동생 노릇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동생을 챙긴 건 당연한 거였어요. 엄마가 아팠으니까 주아까지 아프게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주아를 챙긴 게 아니라 주아가 날 지켜줬다는 생각이 들어 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지켜줬다고?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독립하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 난 너무 힘들었어. 내가 날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 너마저 나에게서 멀어지면 혼자 남겨질 것 같았고,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서 나를 유학 보내줬을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 아, 주아는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날 지켜주고 싶었구나. 나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언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언니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잘 지내야 나도 마음이 편해. 언니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그래. 이제 알았어.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게. 엄마도 너도 우리 조카도 내가 책임질 거야. 언니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믿음을 보였습니다. 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고 힘든 기억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기억을 발판 삼아 더 강해졌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모닥불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해외에도 진출하고 싶다는 꿈, 조카가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어른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는 소망 등 우리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 말처럼 너희들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 이제 마음껏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난 너희들만 잘 되면 돼. 엄마의 진심이 담긴 말에 언니와 나는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엄마가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닥불이 서서히 사그라들자 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조카는 이미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언니와 나는
따뜻한 담요를 덮고 앉아 마지막 남은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 평생 아프셨는데 그 모든 걸 다 견뎌내셨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시고, 내가 조용히 말하자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엄마를 보면서 힘을 얻는 것 같아. 엄마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근데 정말 사업이 체질에 맞아? 응, 진짜 그래. 어릴 땐 그저 엄마와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렇게 내 재능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게 기뻐. 너랑 함께 하니까 더 좋고. 언니의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눈부셨습니다. 우리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다음 목표는 뭘까? 다음번엔 어디로 이사 갈까? 글쎄, 일단은 여기에 만족하자.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있으니까. 언니의 대답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는 이제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시련이 언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맞아. 나도 지금이 제일 행복해. 엄마도 건강하시고, 언니도 행복해하고, 우리 조카도 잘 크고 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 앞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과거의 아픔은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묶인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니와 엄마 그리고 조카와 함께 걸어갈 길이 기대되고 또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디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부터 즐기는 오디오 드라마 백세라마.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